이건 놓으시라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옆에 있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셨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미래건설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세상에서 흙 묻은 신발을 가장 혐오하는 남자 강민석 대표가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두에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결벽증 환자거든요. 낡고 더러운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매끈하고 차가운 대리석을 까는 것. 그것이 가난했던 시절의 트라우마를 지우는 그만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토록 견고하고 완벽했던 강민석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상에 젖어 야경을 바라보던 민석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집니다. 정막을 깨고 울린 비서실의 인터폰 소리 때문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그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땅속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구질구질한 과거가 다시 튀어나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김 비서, 내가 몇 번을 말해?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잖아. 내가 그 지저분한 경찰서 바닥을 직접 밟아야겠어? 기자들 냄새 맡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게 어르신께서 훔친 물건을 죽어도 안 놓으십니다. 억지로 뺏으려다간 다치실 것 같아서.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군. 징글징글해, 정말. 결국 민석은 거칠게 재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최고급 세단을 몰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취객들의 고성 방가와 토사물 냄새가 진동하는 축축한 지구대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민석이 찡그린 얼굴로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갑도 유치장도 아니었습니다. 지구대 한 구석,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초라한 어머니 최순자 씨의 굽은 등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마치 새끼를 품은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채 오지 마. 저리 가. 괴성을 지르는 노인. 그 처참한 모습에 민석은 왈칵 밀려오는 역겨움과 창피함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게 느껴집니다. 저렇게 번드르르한 옷을 입은 부자가 노모를 왜 저꼴로 방치해? 라고 수군거리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들. 민석에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아프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린 흙내음. 그것은 민석이 평생 도망치고 싶었던 지독한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좀. 남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들이 밥을 굶겨요. 옷을 안 사입혀요? 왜 늙어서 도둑질까지 하시는 건데요, 왜? 안 뒤어, 손대지 마. 이건 우리 민석이 줄 거야. 우리 아들이 피가 모자라서 비실비실 헌단 말여. 이거 먹어야 살아. 어머니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앙상한 손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인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이 억지로 어머니의 팔을 꺾다시피 하여 품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보자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보자기 매듭이 풀리며 내용물이 드러난 순간 소란스럽던 지구대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구른 그 물건, 금덩이도 돈뭉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어 검붉게 변한 표면이 거칠기 짝이 없는 공사장 붉은 벽돌 한 덩이였습니다. 민석은 허탈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작 저 돌덩이 하나 때문에, 저 쓰레기 같은 벽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안 돼. 내 고기 흙 묻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석이 구워줘야 하는데. 순자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 더러운 벽돌을 자신의 옷소매로 미친 듯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보물에 흠집이라도 났을까봐 호호 불어가며 벽돌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현실을 지우고 그 자리에 왜곡된 환상을 심어 놓았으니까요. 지금 어머니의 망가진 뇌 속에서 저 투박하고 거친 붉은 벽돌은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최상급 소고기 덩어리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붉은색이면 다 고기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하고도 처절한 착각 말이죠.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벽돌을 닦고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에서 오는 짜증과 분노였죠. 그의 눈에는 빗물에 젖어 걷어 올려진 어머니의 팔뚝이 들어왔습니다. 지렁이처럼 얽히고 설킨 수십 년 묵은 흉터들. 하지만 민석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네의 흉한 살가죽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벽돌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민석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습을 마치고 서둘러 어머니를 모셔 운전대를 잡고 파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민석이 씩씩대며 중얼거렸죠. 내일 당장 요양병원 수속 밟자. 더는 못 참아. VIP 독방으로 잡아주면 남들도 효자라고 하겠지.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어머니는 혼잣말로 행복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이고 때깔 고운 거 봐라. 마블링이 꽃처럼 폈네. 살짝만 거서줘야지. 우리 민석이 입에서 살살 녹게.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집이 아닌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깔린 벤츠 안 민석과 순자 씨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기가 서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풍경이 참 기묘합니다. 어머니는 안전벨트를 맨 채 무릎 위에 그 흙 묻은 벽돌을 올려두고 아이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수억 원짜리 차 시트에 흙탕물이 베어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석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건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저 콧노래였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고려장 지내듯 버리러 가는 길인데 정작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일 생각에 들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민석은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상징하는 그 지독한 가난과 구질구질함이 싫은 거겠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지금도 그는 어머니만 보면 시장통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선지를 다듬던 그 비천한 여자의 아들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창밖의 빗줄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네. 비 오는 날엔 피가 잘 안 뽑히는데 피를 뽑는다는 말. 민석은 그저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집에 가서 샴페인 한 잔 마시며 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민석이 편안하게 달리고 있는 그 탄탄대로가 바로 조수석에 앉은 노인이 붉은 피를 팔아 깔아준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석의 기억 속 그 시절 어머니는 항상 피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옛날 시장통 소리, 도마질 소리. 어린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애들이 엄마한테서 짐승 누린내 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저리 가. 젊은 순자가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어 엄마가 미안하다. 냄새 안 나게 씻는다고 씻었는데. 그럼 이거 도시락만 받고 가. 오늘 고기 반찬이요. 너 좋아하는 장조림. 민석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피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소의 피, 선지를 받아와 해장국을 끓여 팔던 어머니. 어린 민석에게 어머니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학교에 찾아온 어머니의 손톱 밑에는 항상 검붉은 피딱지가 끼어 있었고 옷에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쇠냄새가 났거든요.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한테서 피냄새나 라고 놀릴 때마다 민석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을 겁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을 운동의 날이었죠. 민석은 어머니가 싸온 양은 도시락을 운동장 모래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쏟아진 건 어머니가 며칠을 벼르고 별러 만든 귀한 소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고기를 보며 어머니는 화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쩌냐. 흙만 털면 먹을 수 있는디. 우리 민석이 먹여야 하는디. 그저 황급히 흙 묻은 고기를 주워 담으며 안타까워했을 뿐이죠. 어린 민석은 몰랐습니다. 그때 고기를 줍던 어머니의 손목에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붕대 아래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의 민석은 가난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겠죠. 나는 성공할 거야. 절대 피냄새나는 인생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깨끗하고 우아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말이죠. 그 독한 맹세대로 40년이 흐른 지금 민석은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흙 묻은 벽돌을 끌어안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낯선 요양병원 병실에 홀로 남겨두고 도망치듯 뒤돌아 나온 것입니다. 민석은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리석이 번쩍이는 그의 우아한 펜트하우스 한가운데에 지금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요양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낡고 구질구질한 진보딸이었습니다. 하, 냄새. 이것까지 싹 다 갖다 버려야지. 내 집에 이런 거 두기 싫어. 민석은 마지막 남은 가난의 얼룩을 지우려는 듯 어머니의 옷가지들을 신경질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 정리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삭제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두꺼운 손바지를 획 집어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바지 뭉치가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마치 속에 돌덩이 같은 걸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쿵! 뭐야 이게? 뭘 이렇게 꽁꽁 싸매놨어? 민석은 의아해하며 둘둘 말린 바지를 거칠게 펼쳤습니다. 그러자 겹겹이 싸놓은 낡은 속옷들 사이에서
녹이 잔뜩 쓴 커다란 쇠붙이 하나가 툭 하고 굴러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칠이 다 벗겨진 옛날 종합 캔디 깡통이었습니다. 이런 고물은 또 왜 챙겨오신 거야? 혹시 모르지 금가락지라도 숨겨두셨으려나? 민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라도 나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풍겨나온 건 퀴퀴한 종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안에는 돈 한 푼 없이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만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뭐야? 다 쓰레기잖아. 영수증? 민석은 짜증을 내며 종이 뭉치를 쓰레기통에 털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익숙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혈액원. 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잉크가 번진 얇은 갱지 전표였습니다. 헌혈 예치 증서 성명 최순자 체열량 320cc 지급액 3,500원 날짜 1982년 10월 5일.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다른 종이들을 미친 듯이 뒤집어 보았어요. 10월 12일, 11월 4일, 12월 20일.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에 달하는 전표들. 날짜가 찍힌 그날들은 전부 민석이 아팠던 날, 혹은 민석의 생일, 아니면 고기 반찬이 올라왔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깡통 맨 밑바닥에 전표와는 다른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계약서인 양 비닐에 한 번 더 쌓여 있는 낡은 서류.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선지 해장국을 팔아 자신을 키운 줄 알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아니 장사가 되는 날에도 어머니는 당신의 몸에 주삿바늘을 꽂았습니다. 깡통 속에 가득 찬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아넘긴 당신의 피와 생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울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고기 냄새 싫어해.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부르니까. 그것은 식성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어지러워서 밥알을 넘길 힘조차 없었던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민석이 친구들이 본다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장조림. 그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붉은 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민석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그의 손에는 그 낡고 녹슨 사탕 깡통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깡통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는 정막 대신 거친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민석의 귀에는 환청이 들립니다. 조수석에서 덜그럭거리는 저 깡통 속에서 40년 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말도 안 돼. 그깟 피 몇 번 뽑았다고. 이건 다 옛날 노인네들 과장이야. 그래, 그냥 궁상맞게 모아둔 영수증 쪼가리일 뿐이라고. 내가 이걸 왜 믿어? 민석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 그 화려한 빌딩 숲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가 대한혈액원 전표와 맞바꾼 핏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자수성가한 영웅이 아니라 늙은 어미의 덩골을 빼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버리니까요.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대는데 민석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운동장 흙바닥에 엎어버렸던 그 장조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흙이 묻은 고기를 주워 담으며 아까워서 어쩌냐고 했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아까워했던 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생명.
그 대가로 받은 3,500원짜리 전표 한 장이 땅에 버려진 것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아팠던 겁니다. 민석은 핸들을 꺾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깡통 속 전표들의 날짜와 아까 스치듯 보았던 어머니 팔의 그 징그러운 흉터들이 정말 일치하는지 말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석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줘요. 마블링 제일 좋은 놈으로. 돈은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1등급.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다 싸요. 빨리. 정육점 주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 정도 양이면 소 한 마리 값인데. 어디 잔치라도 하시나 봐요? 그는 진열장에 있는 최고급 한우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꽃등심, 살치살, 안창살, 붉은 선홍빛이 선명한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민석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뿌리듯 던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 갚으면 되잖아. 어머니가 피 팔아서 고기 사줬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럼 나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싼 고기로 갚아주면 돼.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그것은 참회라기보다는 빚지기 싫어하는 사업가의 지독한 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가격표가 붙은 상품으로 치환해야만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깡통 속 3,500원짜리 영수증 따위 이 수백만 원짜리 한우 세트로 덮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양손 가득 고기 상자를 든 민석이 요양병원 복도를 달립니다. 비싼 양복이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어머니의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민석의 외침 어머니, 저 왔어요. 벽돌 그만 찾으시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고기 사왔어요. 최고급 한우로 사왔다고요. 민석은 다급하게 고기 상자를 뜯으며 말했어요. 자요 보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잖아요. 붉은 거, 마블링 좋은 거. 그 더러운 돌멩이는 이제 갖다 버리시고 이거 드시라고요. 네. 민석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붉은 벽돌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사온 최고급 한우 상자를 들이밀었죠. 하지만 침대에 웅크리고 있던 순자 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내민 1등급 한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물건을 보듯 경계하며 뺏기지 않으려고 흙 묻은 벽돌을 더 깊이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치워. 이거 고기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이게 진짜 고기죠. 한 근에 10만 원도 넘는 거라고요.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민석이 고기 팩을 뜯어 어머니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이건 맹탕이요. 비린내가 안 나잖아. 피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무슨 고기요. 순간 민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피 냄새가 안 나잖아. 그 한마디가 민석을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진짜 고기의 기준은 맛이나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팔에 바늘을 꽂을 때 나던 그 비릿한 쇠냄새, 살을 깎는 고통의 냄새가 배어있지 않은 고기는 어머니에게 그저 가짜일 뿐이었던 겁니다. 민석의 눈앞에서 차가운 병실이 서서히 30년 전의 낡은 단칸방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은 1982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 단칸방 아랫목에는 12살 민석이 누워 있습니다. 폐결핵.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잘 먹어야만 낫는다는 그 지독한 병이 어린 민석을 덮쳤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간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독한 결핵약 썼다간 약 기운 못 이겨서 쇼크 옵니다. 치료고 뭐고 일단 단백질부터 채워야 약을 씁니다. 무조건 잘 먹이세요. 그래요. 핏물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라도 먹여서 기력을 안 올리면 이 아이 이번 겨울 못 넘깁니다. 소고기요? 선생님, 쌀죽은 안 됩니까? 우리 형편의 고기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집에서 맛난 거나 먹이면서 보내주세요.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식당 설거지와 남의 집 빨래로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던 순자 씨. 그녀에게 소고기는 금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쌀독 바닥은 이미 긁힌 지 오래였고 지갑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내 몸뚱어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자 씨가 향한 곳은 시장통 뒷골목에 있는 대한혈액원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젖은 몸으로 들어선 그녀를 간호사가 막아섭니다. 아줌마, 또 왔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난달에도 뽑았잖아요. 지금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이러다 쇼크 와서 쓰러져요. 우린 책임 못 져요. 선생님, 죽어도 내가 죽어요. 제발 내 피 좀 사주세요. 오늘 안 가져가면 내 새끼 죽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순자 씨는 간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의 한 끼가 더 급했으니까요. 결국 규정을 어기고 그녀는 차가운 체열 의자에 앉았습니다. 굵은 주삿바늘이 앙상한 팔을 파고듭니다. 붉은 피가 팩으로 흘러들어갈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져나갑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더 가져가세요. 내 수명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돈만 주세요. 우리 민석이 고기 사게. 조금만 더. 피를 판 돈 3,500원. 순자 씨는 그 돈으로 가장 붉고 신선한 고기를 사와 구웠습니다. 어린 민석이 허겁지겁 고기를 먹을 때 그녀는 부엌 구석 어둠 속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고기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어지러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고기 냄새 싫어해. 너 다 먹어. 그 슬픈 거짓말이 현재의 민석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민석의 눈앞에 어머니의 앙상한 팔이 보입니다. 그 팔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 그것은 30년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뚫었던 생명의 구멍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최고급 이태리 양복 바지는 병원 바닥의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지만 지금 민석에게 그런 건 휴지 조각만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는 남자가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품에 안고 있던 흙투성이 붉은 벽돌을 자꾸만 민석의 입가에 들이댑니다. 아저씨, 배고프지? 이거 먹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저씨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주는 거야. 자, 해봐. 민석은 어머니가 내미는 그 차갑고 거친 벽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40년 전 굵은 주삿바늘을 꽂아 바꾸어 온 당신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민석은 떨리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과 벽돌을 함께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벽돌의 감촉이 뺨에 닿자 30년 전 어머니에게서 났던 그 비릿한 피 냄새가 환영처럼 코끝을 찔렀습니다. 네, 먹을게요. 엄마가 준 고기. 제가 다 먹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엄마. 이제 피 안 팔아도 돼. 민석은 벽돌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돈으로 바른 성공, 높게 쌓아 올린 빌딩.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앙상한 팔뚝에 새겨진 흉터들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덩치만 커진 못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민석의 젖은 머리카락을 앙상한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열병을 앓던 어린 민석을 달래주던 그 손길처럼 말이죠. 울지 마. 울면 배 꺼져. 얼른 먹고 힘내. 그때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대기업 대표와 벽돌을 안고 있는 치매 노인. 기이한 풍경이었지만 의사는 익숙한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대표님,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민석은 붉어진 눈을 닦으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으십니다. 치매도 치매지만 장기들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라뇨? 그게 무슨...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최고 의료진 다 붙여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돈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닙니다. 만성 빈혈 합병증이에요. 과거에 혈액 손실이 너무 잦았던 탓인지 심장이랑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램프처럼 생명력이 바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혈액 손실. 그 단어가 민석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멈춰가는 이유가, 어머니의 신장이 망가진 이유가 전부 자신에게 고기를 사 먹이기 위해 피를 뽑았던 그 시절 때문이라니. 길어야 한 달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것보다 어르신이 가장 편안해 하시는 곳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 해요. 민석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성공하면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미루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이미 아들을 살리느라 다 타버린 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석은 어머니를 퇴원시켜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는 이 집은 민석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순자 씨는 그 화려한 야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릎 위에 놓인 붉은 벽돌과 녹슨 사탕 깡통만을 꼭 쥐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이 으리으리한 집보다 아들에게 줄 가짜 고기와 추억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민석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최고급 주방.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 그곳에 민석이 어제 정육점에서 사온 한우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해드릴게.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고기 구워줄게.
민석은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식칼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고기는 마음대로 썰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는 그 앙상한 팔로 매일 새벽 칼질을 하고 무거운 뚝배기를 날랐을 텐데 건장한 아들은 고기 한 덩이 써는 것조차 힘겨워 땀을 흘립니다. 민석은 최고급 프라이팬을 꺼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하지만 민석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피냄새가 안 나잖아. 맹탕이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비싼 고기를 구워도 어머니가 헌신으로 만들어낸 그 진짜 고기의 맛을 흉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때 서툰 칼질에 베인 민석의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아! 민석은 그 피를 닦아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고작 손가락 하나 베인 것도 이렇게 쓰라리고 아픈데 어머니는 그 굵은 주삿바늘을 수천 번이나 꽂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토하고 그러면서도 아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보며 웃으셨을 어머니.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내립니다. 눈물은 뜨거운 프라이팬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습니다. 민석은 소금 대신 자신의 눈물로 고기에 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법이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석은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를 집어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이거 제가 구운 거예요. 벽돌 아니에요. 진짜 고기예요. 순자 씨는 멍한 눈으로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피냄새가 나지 않는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 냄새와 함께 아들의 손에서 나는 옅은 피냄새, 그리고 진심 어린 눈물 냄새가 어머니의 코끝에 닿은 걸까요? 초점 없던 순자 씨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죽음 직전에 찾아온다는 마지막 명료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니?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나야 민석이. 아이고, 내 새끼 많이 컸네. 양복이 참 잘 어울린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주삿바늘 자국으로 뒤덮인 그 손이 민석의 얼굴에 닿자 민석은 아이처럼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내민 고기를 받아먹지 않고 오히려 젓가락을 돌려 민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너 먹어라. 엄마는 고기 냄새 싫어해. 너 다 먹어. 30년 전과 똑같은 그 말. 하지만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씹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민석은 입안 가득 고기를 물고 목이 메어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한우보다 더 값진 눈물 젖은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기적 같았던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너 다 먹어라 하며 아들에게 고기를 양보했던 순자 씨의 맑은 정신은 야속하게도 안개처럼 금방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금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민석을 알아보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민석이 평생 안고 살았던 마음의 짐은 씻겨 내려갔습니다. 민석은 잠든 어머니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건장한 아들을 키워냈을까요? 민석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수건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과 발, 그리고 그 흉터투성이 팔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 성공이 엄마 핏값인 줄도 모르고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이제 내가 다 갚을게. 하루에 1000번, 10,000번 갚을게. 민석은 어머니의 팔에 남은 딱딱한 주삿바늘 자국 하나하나에 입을 맞췄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났던 그 팔은 이제 향긋한 비누 향기가 났지만 민석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그날의 피 냄새가 각인되었을 겁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둥근 달이 펜트하우스 거실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민석의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의사의 예견대로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모신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어머니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비 오는 날이면 피를 팔러 가야 했던 어머니에게 하늘이 주는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창밖은 눈이 시리도록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민석은 직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겁먹지 마. 나 여기 있어. 민석이 여기 있어. 이제 아프게 주사 안 맞아도 돼. 피 안 뽑아도 돼. 거기 가면 아버지가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실 거야. 의식의 끈을 놓고 있던 순자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옆에 놓인 붉은 벽돌을 찾으려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민석은 얼른 그 벽돌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민석아, 밥 먹어. 굶지 말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팔아 아들을 먹였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오열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난로가 꺼졌지만 민석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 강민석의 모친상. 장례식장은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에 최고급관, 화려한 재단.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호화로운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인 민석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호상이다. 아들이 성공했으니 편히 가셨을 거다라며 덕담을 건넸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꽃들도 어머니의 희생 앞에선 한낱 시든 풀포기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입관식이 진행되던 시간, 민석은 어머니의 관 속에 남들이 보기에 의아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금두꺼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녹슨 사탕 깡통과 꼬깃꼬깃한 매열 전표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가져가요. 가서 아버지한테 자랑해. 내가 내 피 팔아서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랑해. 민석은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고통의 증거들을 어머니 품에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이 전표들이 고통이 아니라 훈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단 하나 붉은 벽돌만은 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석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랑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민석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잃은 휠체어와 텅 빈 침대가 민석을 맞이합니다. 집은 여전히 넓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서재 책상 위에 장례식장에서 챙겨온 붉은 벽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더럽다, 갖다 버려라 하며 혐오했던 그 돌덩이. 하지만 지금 민석은 최고급 융으로 그 벽돌을 닦고 또 닦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말이죠. 이제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벽돌을 고기라고 했던 그 마음. 제가 안고 살게요. 민석은 벽돌의 거친 표면을 손끝으로 느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흙 묻은 신발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대리석 바닥보다 어머니가 밟아온 진흙탕 길이 훨씬 더 위대하고 깨끗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영웅이었던 강민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진짜 사람 강민석이 다시 태어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전히 미래건설의 회장실은 서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실 한가운데 수십억짜리 미술품이 걸려있던 자리에 작은 유리 진열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마다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회장님, 저 흙 묻은 벽돌은 뭡니까? 무슨 현대 미술인가요? 그럴 때마다 민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저거요? 제 어머니가 싸주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시락입니다. 제가 저걸 먹고 살았습니다. 유리관 속 붉은 벽돌은 조명을 받아 마치 붉은 심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벽돌 앞에 서서 묵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어머니의 피로 세운 이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식탁 위엔 오늘 어떤 반찬이 놓여 있었나요? 혹시 무심코 넘긴 그 한 끼에 누군가의 붉은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저녁엔 밥 한 숟가락의 무게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